네, 이제 낯선 문학작품 감상반 4기입니다. 선생님들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까지 하시면은 낯선 문학작품 감상반 끝이 나요. 그래서 축하드리고 오늘은 이제 유형 연습에 나오는 5개 세트 볼 거고요. 5개 세트 볼 거고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는 지난번이랑 동일해요. 지난번이랑 동일하게 실전 1회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주는 저희가 그러면 진도가 끝나서 교재에는 더 이상 자료가 없을 텐데요. 그 2주에는 제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모고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또 그때 맞춰서 어디를 제가 풀이를 해보려고 한다, 작품 읽어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책을 샀는데 근데 이 책 사봤자 우리가 문학작품 많이 안 봐요. 여기에 지금 화법도 실려있고 독서도 실려있고 이런 상황이라 가지고 선생님들 요거 다 보고 싶지 않다 이러시면은 그냥 선생님들께서 요 작품 그냥 검색하셔가지고 인쇄물로 만드셔서 그냥 보셔도 됩니다. 굳이 책 안 사셔도 되니까요. 필요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사면 좋은 점은 뭐냐면은 여기 해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해설지에 작품과 관련된 줄거리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정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것만 좀 참고로 하겠다. 나는 요거 책 사도 된다. 이러시면은 투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44페이지 문학 유형편 1번 44페이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는 좀 아는 작품들이 많이 나와서 선생님들 좀 쉽게 넘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는 길입니다. 김소월 가는 길. 김소월의 가는 길이 가에 실려 있고 나에는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저 산에도 까마귀 들의 까마귀 서산에는 해 진다고 지적입니다.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소월의 가는 길을 보실 때에는 출제할 만한 포인트가 어디냐 이걸 이제 선생님들께서 잡아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출제 포인트를 얼마나 잘 잡느냐 이게 낯선 작품을 볼 때도 여기에서는 뭐뭐가 출제가 되겠다 이렇게 돼야 선생님들께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셈인데 그래서 김소월의 가는 길에서는 항상 출제를 한다 이러면은 운율 그리고 객관적 상관물 이렇게 2가지만 출제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른 주제의식이나 이런 걸 출제하기에는 여기에는 지금 음악성이랑 방금 말씀드린 객관적 상관물이 너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거 2개 외에는 다른 것들이 출제의 묘가 살지 않는다. 만약에 다른 것을 출제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거 2개를 먼저 다룬 다음에 이 다른 걸 다뤄야지 이 2가지를 다루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부분을 뭐 주제의식이나 이런 걸 다룰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요 김소월을 가는 길에서 운율이 생성이 되는 요소가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 46페이지에 나와 있는 4번 문제 보기를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46페이지 4번에 이제 운율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기를 읽어볼게요. 시에서 반복은 리듬을 형성하거나 시 속에서 의미를 수식하고 변형하기 위한 구조화의 일환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를 위해 음절수, 의문의 반복이나 동일한 요소의 반복, 시적 상황이나 이미지, 표현 형식 등이 반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소들을 병렬적으로 배치하여 의미를 생성하거나 변형한다. 병렬이란 반복 중에서 특정한 상황이 쌍을 이루거나 행, 시어 등이 대응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이런 걸 박스로 주고 자료로 주고 여기에 맞춰서 너네가 문제를 풀어볼래? 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상자를 준다? 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니네가 답안용 용어를 찾아서 그대로 서술해 볼래? 라고 얘기가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선생님들께서 이제 해석을 해 보셔야 되는데 가는 길과 관련해서는 선택지 1, 2, 3번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선택지 1, 2, 3번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이거 유용한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가는 길은 항상 동일한 의문이 반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디를 찾냐면은 저 산에도 까마귀 들의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여기에서 시옷이 반복이 된다. 시옷음이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게 항상 강조가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선택지 1번에 보시면은 1, 2어는 시행에 기역음과 히읗음이 나타나는 구조를 병렬적으로 배치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군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기역과 히읗이
반복이 되고 병렬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학 잡서에서 이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누군가는 연구를 해서 도출을 해놨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EBS에서 포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러한 정보과도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다.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 부분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1, 2연에서 의문의 반복을 도출해봐라 라고 한다면은 시옷이 아니라 기역과 히읗을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가에 말을 할까 그냥 갈까 따라오라고 와 따라가자고의 병렬적 배치는 오락가락하며 망설이는 화자의 심리라는 의미를 생성하고 있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문학잡서에서 강조를 해요. 이게 말을 할까 그냥 갈까 이게 내적인 갈등을 드러낸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알고 있으실 부분일 겁니다. 그다음에 3번도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일 텐데요. 강물 흐르는 물 연달아 흐릅디다려 이거는 항상 중요하다. 특히 흐릅디다려는 누가 수업을 해주든 강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유음이나 비음을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부드러운 어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추가로 알아두셔야 될 것은 늘 운율 부분 하면은 말씀드리지만 그느드름으라 그느드름으래 그드브스즈랑 크트프츠랑 끄트프스즈랑 느르무 이렇게 봤었을 때 각각의 어떤 자음의 음가가 주는 그런 성격 어떤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느르무는 부드러운 느낌 그다음 그드브스즈는 제일 평음이니까 제일 음가가 없다. 음의 어떤 정복가가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 크트프츠와 끄트프스츠는 더 강해지는 느낌을 준다라고 이제 해서 더 강렬한 느낌을 줄 때 사용하는 자음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4번 문제에서 우리가 좀 남겨야 되는 거 이런 건 새롭다라고 하는 정보는 1번 선지 선생님들 추가로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운율과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일연의 행가리 부분입니다. 행가리. 항상 행가리와 행간걸침에 대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행가리는 작가가 행을 바꾸는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용운의 시 같은 경우에도 한 문장이 끝낼 때마다 행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것도 행가리예요. 행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행가리라고 하는 것은 작가가 행을 바꾸는 어떤 행위, 아무런 뭐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그 의미 단위로 끊는 경우에도 행가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행간걸침의 경우에는 조금 더 특수해져요. 뭐냐면은 비문법적인 어떤 문법적으로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행가리를 진행을 할 경우에 행간걸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앞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의도적으로 분절이 됨으로써 앞과 뒤의 의미 단락이 인위적으로 끊어져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 행간걸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의적인 의미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중의적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다. 선생님들께서 행가리랑 행간걸침은 이제 좀 구별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미 기출에서 나온 적이 있다. 그 문제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여기에서는 반드시 어디에 표시를 해야 되느냐 출제가 될 만한 부분은 말줄임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줄임표 부분은 다른 시에서도 말줄임표가 나올 경우에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선생님들께서 여운이라고 메모를 해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말줄임표 사용의 효과는 항상 여운이에요. 그래서 여운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어디랑 어디를 묶어놨냐면은 1, 2연과 3, 4연을 묶어놨어요. 그래서 1, 2연에서는 한 연이 3음보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3, 4연에서는 한 행이 3음보로 구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호흡이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재촉받는 화자의 내면 심리가 시행의 길이에서도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연습하셔야 되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시적 화자의 내면 심리, 재촉당하는 시적 화자의 어떤 심리가 시행에서도 드러난다, 표면적으로 드러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서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선생님들께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되겠다라고 한다면 한 번씩은 연습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거기 나오는 까마귀와 강물이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체크하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1, 2연이 굉장히 짧고 3, 4연이 굉장히 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선생님들이 아무것도 주어진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출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뽑아내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김송월의 가는 길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 요소를 내가 충분히 뽑아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한번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시도 출제 요소가 요만큼 안 뽑아져 나온다면은 현재 문학 기본 실력이 좀 무너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작품부터 다시 뽑아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강은교의 시인의 우리가 물이 되어도 굉장히 기본 작품에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기본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자습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교과서에 좀 반복적으로 실려 있거나 출제가 자주 되거나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강은규 시인의 우리가 물이 되어도 출제용으로 좀 자주 활용이 되고 교과서에도 실려 있어가지고 내신 문제로도 자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도 선생님들께서 출제 요소 뽑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 역행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수치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끝인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거 출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잡을 때 제일 처음 잡으셔야 되는 것은 일련의 물과 그 다음 그러나 이후에 불을 동그라미를 친 다음에 대조적인 어떤 이미지가 제시되어 있다. 하나는 생명과 생성의 이미지인 거고 불은 소멸과 이제 죽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둘 다 원형적 상징을 사용을 하고 있는 셈인 거고요. 여기까지는 무조건 뽑아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뽑아내셔야 될 것은 그러나라고 하는데 세모든 뭐든 표시를 하시고 시상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시상 전환을 나타내는 접속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걔네를 중심으로 시상이 전환되고 있는 부분을 찾으신 다음에 앞과 뒤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 항상 설명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정입니다. 가정. 감은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또 가정이 나오죠. 흐르고 흘러서 저물 역해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또 가정이고요.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요것도 가정입니다. 근데 선생님들 얼마 전에 이제 지난달에 송수건 시인의 산문에 기대어 이제 했었을 때 제일 첫 번째 두 행만 도치법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도치법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었는데 요것도 비슷한 거예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두 행만 도치법이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흐른다면 뭐뭐 하다면과 같은 것은 감은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에 걸리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치법이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부수적으로 봐두셔야 되고 좋아하지 않으랴에서 서리법 봐두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가문에 밑줄을 치신 다음에 이게 현재의 시적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도 선생님이 봐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어떤 소멸과 죽음의 이미지가 지금 현재 상황을 대표하고 있다, 대변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어디에다가 표시를 좀 더 해놨냐면은 우르르 우르르랑 맨 마지막 연에 푸시시 같은 색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우르르 우르르 뒤에 나오는 비 오는 소리랑 푸시시 뒤에 나오는 불 꺼지는 소리를 같은 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음성 상징어를 사용한 뒤에 뭐 하는 소리가 반복이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대칭을 이루고 있다, 아니면 유사한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 이거를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묶어가지고 좀 해석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묶으셔서 선생님들이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강에서 바다로 나아가는 어떤 확장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된다면 참 좋을 텐데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점층적으로 강조를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라고 해서 현상적 청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 그대가 내가 만나고자 하는 존재인데 만리 밖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만남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청유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 문장 표현이 평서형이 아니라면 평서형만 빼고는 모두 다 출제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출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언제든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청유형 확인을 해 놓으셔야 되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라고 하는 명령형도 체크를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청유형과 명령형을 통해서 시적 화자의 의지 또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 이제 선생님들 출제 요소라고 봐야 되겠죠. 상상 해석을 하실 때 뭐를 봐야 되느냐? 대조적인 이미지가 있느냐?
보시고, 그 다음에 문장 종교 표현 보시고, 그 다음에 음성 상징어 사용돼도 표시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반복되는 틀이 나와도 표시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 가정법이 사용돼도 표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시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에서 이런 것을 출제 요소로 뽑아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내용이,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 모든 시들이 이런 부분이 출제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제의 경우에는 1번, 2번, 3번은 굳이 볼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번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도 아까 말씀드렸던 1번 선택지와 그 다음에 4번 선택지는 이미 아는 내용일 것이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는 4번 정도만 보시면 되고 남길 선택지는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보신 두 편의 시는 무슨 용어로 활용을 하자? 내가 출제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가, 내가 도출할 수 있는가를 연습하는 용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52페이지에 김동인의 태형 볼게요. 김동인의 태형.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해제와 전체 줄거리 먼저 보겠습니다. 전체 줄거리 보면은 3.1운동 직후 무더운 여름날 나를 포함하여 40명 이상의 미결수들은 잠을 돌아가며 자야 할 정도로 비좁은 깜빵 안에 갇혀있다.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의 답답한 상황에 처한 나는 조국의 독립과 자유가 아니라 냉수 한 모금을 절실히 바라며 시원한 공기를 맛볼 수 있는 공판날을 기다린다. 어느 날 나는 나이가 70줄에 들어선 영감과 대화를 하다가 그 영감이 공판에서 태형 90대의 판결을 받았으며 매를 맞으면 죽을 것 같아 공소를 했다는 말을 듣는다. 나는 영감이 태형을 맞고 감방을 나가면 그만큼 감방 안 자리가 넓어지는데 공소를 했다며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도 영감을 욕한다. 결국 공소를 취하한 영감은 태형을 받으러 가고 감방의 자리가 넓어져 기뻐하는 사람들의 귀에 태를 맞으며 죽어가는 영감의 신음이 들린다. 그 소리를 들은 나는 영감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죄책감을 느끼며 눈물을 참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려있는 본문 부분은 이 죄책감을 느끼며 눈물을 참는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인간들의 어떤 이기적인 인간 군상을 강조하는 부분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제를 보시면 이 작품은 1922년부터 1923년까지 동명에 연재된 작품으로 옥중기의 일절이라는 부제가 붙은 그 다음 밑줄칩니다. 사실주의 경향의 소설이에요. 사실주의 경향의 소설. 그래서 1920년대부터 사실주의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주의는 계속해서 이어져요. 특히 언제 꼽히게 되냐면 1930년대에 꼽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 염상섭, 그 다음에 1920년대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제 대표적인 작가로는 20, 30년대에 염상섭, 나도양, 현진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 4월 달에 문학사반 수업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쭉 수업 이어서 오셨다면 사실주의 작가들 한번 복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매번 수업을 하면서 김동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학사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작품을 우리가 감상을 하지 않는 것이 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딱 수능 완성해서 김동인을 싣고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김동인의 대표 작품들을 추가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자라든지 여기는 지금 태형이 나와 있지만 광염 소나타라든지 하는 작품들을 선생님들께서 추가로 찾아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약한 자의 슬픔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품들 대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찾아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뒤쪽 계속 읽어볼게요. 3.1운동으로 잡혀 들어간 감옥을 배경으로 하여 비좁은 감방과 더위라는 극한 상황에 놓인 나와 수감자들은 태형 90대를 피하려는 영감이 공소를 취하하도록 압박한다. 비좁은 감방 안에서 자신의 공간이 넓어지도록 만들기 위해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인간의 이기적 폭력성을 고발함으로써 개인이 환경의 영향을 받음을 보여준다. 거기 밑줄 치시면 개인이 환경의 영향을 받음을 보여준다. 밑줄 치시고 이게 환경결정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깜빵에 들어온 사람들이 독립운동이든 어쨌든 뭔가 사회운동을 하다가 들어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이 사회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던 사람이라는 건데 5평 남짓한 깜빵 안에서 40명 정도 있다 보니까 그냥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노력했던 것은 모르겠고 일단 나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환경결정론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을 해서 살아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김동인의 창작론이었어요. 환경결정론이. 또한 인간의 존엄성 상실을 초래하는 열악한 환경을 조성한 일제의 잔혹함도 고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김동인은 뭐 그걸 고발하려고 하진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들어요. 왜냐하면 예술지상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주제 이런 것을 다루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지막 부분은 사족으로 볼 수도 있긴 하겠다. 자, 52페이지부터 본문 보겠습니다. 김동인의 태형입니다. 덥다.
몇 도인지 110도 혹은 그 이상인지도 모르겠다. 매일 아침 경험하는 바와 같이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해를 저 해가 이제 곧 녹일 테지 생각하면 그 예언을 마치려는 듯이 해는 어느덧 방 안을 무르녹인다. 그 다음 문단 묶어 놓으시고 일단은 묶어 놓으시고 제가 다 읽은 다음에 뭘 쓰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선생님들 지금 인강으로 듣고 있으시니까 잠깐 멈춘 다음에 이 부분을 묶어서 표현상의 특징을 한번 노출해보자. 표현상의 특징을 도출해서 옆에 써두신 다음에 제가 좀 이따가 불러드리는 거랑 비교를 해서 얼마나 유사한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저는 읽을 겁니다. 자, 5평이 좀 못 되는 이 방에 처음에는 20사람이 있었지만 몇 방을 합칠 때 28사람이 되었다. 그때 이를 어찌하노 하였다. 진남포 감옥에서 공소로 넘어온 사람까지 하여 34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신해주와 해주 감옥에서 넘어온 사람까지 하여 41사람이 된 때에 우리는 한숨도 못 쉬었다. 혀를 채웠다. 자, 여기에서 저는 뭐라고 써놨냐면 점점 악화되는 상황을 제시하여 환경의 열악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점층적으로 이제 열악해지는 환경을 제시함으로써 이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 그 부정적인 특성을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곧 처마 끝에 걸린 듯한 뜨거운 해는 그침없이 더위를 보낸다. 몸속에 어디 그리 물이 많았던지 아침부터 그침없이 흘린 땀은 그냥 멎지 않고 흐른다. 한참 동안 땀에 힘없이 앉아있던 나는 마지막 힘을 내어 담벽을 기대고 흐느흐느 일어섰다. 지옥이었다. 빽빽이 앉은 사람들은 모두들 힘없이 머리를 숙이고 입을 송장같이 벌리고 흐르는 침과 땀을 씻을 생각도 안 하고 먹먹히 앉아있다. 둥그렇게 구부러진 허리, 맥없이 무릎 위에 놓인 팔, 뚱뚱 부은 지퍼런 얼굴에 힘없이 벌려진 입, 정기 없는 눈, 흩어진 머리와 수염, 모든 것은 죽은 사람이었다. 그럼 아까 이제 어디부터 표시를 하셔야 되냐면 빽빽이부터 모든 것은 죽은 사람이었다까지 표시를 해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메모를 꼭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부분에 이제 서술상의 특징 물어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데가 이제 출제 포인트인데 인물들의 외양 묘사로 생명력을 잃어가는 인간 군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핵심 표현은 뭐냐면은 묘사 그리고 나열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외양 묘사와 나열을 해주면서 핏기를 잃어가는 생명력을 잃어가는 인간 군상을 드러내주고 있다. 모든 것은 죽은 사람이었다. 이거는 이제 서술자의 판단일 텐데 그게 나인 거죠. 나. 이것이 과연 아침에 세면소까지 뛰어갔으며 2시간 전에 점심 먹느라고 움직인 사람들인가? 나의 고나여 둔하게 된 감각에도 눈이 쓰린 역한 냄새가 쏜다. 그들은 무얼 하여 여기 왔나? 바람 불고 잘자리 있고 담배 있는 저 세상에서 무얼 하러 여기 왔나? 사랑스러운 손주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 예쁜 아내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 제가 벌어먹이지 않으면 굶어 죽을 어머니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 그리고 그들은 자유로 먹고 마시고 자유로 바람을 쏘이고 자유로 자고 있었을 테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요구로 여기를 왔나? 그러나 지금의 그들의 머리에는 독립도 없고 자결도 없고 자유도 없고 사랑스러운 아내나 아들이며 부모도 없고 또는 더위를 깨달을 만한 새로운 신경도 없다. 무거운 공기와 더위에게 괴로움받고 학대받아서 조그맣게 두개골 속에 웅크리고 있는 그들의 피곤한 뇌에 다만 한 가지의 바람이 있다 하면 그것은 냉수 한 모금이었다. 자, 냉수 한 모금 동그라미 해주고요. 만약에 이 지문으로 출제를 한다? 그럼 냉수 한 모금은 출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냉수 한 모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느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원래는 이제 각각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이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열악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밖에 남지 않았다. 냉수 한 모금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즉 이것이야말로 이제 환경 결정론을 드러내 보여주는 이 사람들이 가진 이상보다는 지금 주어진 열악한 환경에 적응을 하여서 냉수 한 모금만을 원하는 인간 군상으로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드러낼 수 있는 소재를 찾았어라라고 한다면 요 냉수 한 모금 을 찾았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학생들을 위한 내신 시험 문제를 낸다 하더라도 저는 이거 냉수 한 모금이 답이 되는 문제를 충분히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선생님들 참고로 하시고 이 정도 되는 강도라고 해야 될까요? 정보값이 강도가 있을 경우에는 출제가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라를 팔고 고향을 팔고 친척을 팔고 또는 뒤에 이를 모든 행복을 희생하여서라도 바꿀 값이 있는 것은 냉수 한 모금밖에는 없었다. 중략법은 줄거리. 나를 비롯한 깜빵 사람들은 공판 갈라를 기다리지만 나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던 중 영원 영감을 포함한 서너 사람이 공판을 받으러 재판소에 다녀온다. 판결은 어찌 되었소? 영감은 대답이 없었다. 그의 입은 바늘로 호라매지는 않았나? 그러나 한참 뒤에 그는 겨우 대답하였다. 그의 목소리는 대단히 떨렸다. 태형 90도랍니다. 거 잘 됐구려. 지금 태형 90대를 맞는다고 했는데 거 잘 됐구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할아버지가 맞아야 되는데. 선생님들 그거 제가 예전에 싱가포르를 갔었는데 거기는 아직 태형이 남아있어요. 거기는 태형이 남아있는데 혹시 아셨어요? 싱가포르에 태형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자 죄수들은 안 때린대요. 남자 죄수들만 태형을 맞는다고 하거든요. 뭐 흉악범일 경우에 때린대요. 근데 이게 태형 10대 정도 이렇게 선고를 받으면 한 번에 못 때린답니다. 태형을 전문으로 때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 유단자들 있죠. 전문 유단자들이 때린대요. 그래서 태형을 5대 정도 때리면은 기절한답니다. 기절을 해가지고 옆에 대기하고 있던 의사가 와가지고 이 사람 기절했고 더 이상 맞으면 이 사람 죽을 수 있으니까 다음에 맞게 하겠다 이래가지고 연고 발라주고 내보낸대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좀 있다가 이제 그 아물면은 다시 와서 5대를 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이드분이 설명해 줬었는데 이 태형 받는 거를 진짜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재범일 경우에는 무조건 태형으로 거의 가기 때문에 재범이 잘 안 일어난대요. 범죄가 재발을 잘 안 한대요.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에서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태형 전문 AI 기계 개발? 그거를 지금 연구하고 있대요. 적당한 강도로 적당하게 사람을 때리는 기계를 막 개발하고 있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걸 듣던 한국 사람들이 역시 사람을 때려야 된다 이러면서 다 고개를 끄덕끄덕 이러고 있었는데 90대래요. 90대 맞으면 사람 죽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때 한 방에 때렸을 거잖아요. 근데 좋겠구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 잘 됐구려. 이제 사흘 뒤에는 담배도 먹고 바람도 쏘이고 난 언제나 여보 잘 되시오? 무엇이 잘 된단 말이오? 나이 70줄에 들어서서 태 맞으면 말하기도 싫소. 난 아직 죽기 싫어. 공소했세다. 그러니까 자기도 죽을 거란 걸 아니까 공소를 한 거예요. 그는 벌컥 성을 내어 내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들은 뒤에 내 성도 그에게 지지를 않았다. 여보 시끄럽소. 노망했소? 당신은 당신이 죽겠다고 걱정하지만 그래 당신만 사람이란 말이오? 이방 40여인이 당신 하나 나가면 그만큼 자리가 넓어지는 건 생각지도 않소? 아들 둘 다 총 맞아 죽은 다음에 뒤상 하나 살아있으면 무얼해? 여보 나는 곁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였다. 여기에 태형 언도를 공수한 사람이 있답니다. 나는 이상한 소리로 껄껄 웃었다. 다른 사람들도 영감을 용서치 않았다. 노망하였다. 바보로다. 제 몸만 생각한다. 내쫓아라. 여러 가지 폄이 일어났다. 영감은 대답이 없었다. 길게 쉬는 한숨만 우리의 귀에 들렸다. 우리들도 한참 비웃은 뒤에는 기진하여 잠잠하였다. 무겁고 괴로운 침묵만 흘렀다. 바깥은 어느덧 어두워졌다. 시간이 흐른 거죠. 대동강 빛과 같은 하늘은 온 세상을 덮었다. 아주 어두운 하늘이 온 세상을 덮었기 때문에 어둠이 쌓여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밑에서 더위와 목마름에 미칠 듯한 우리들은 아무 말 없이 앉아있었다. 우리들의 입은 모두 바늘로 호라매지나 않았나. 그러나 한참 뒤에 마침내 영감이 나를 찾는 소리가 겨우 침묵을 깨뜨렸다. 여보 왜 그러? 그럼 어떡하란 말이오? 이제라도 공소를 취하여야지. 영감은 또 먹먹하였다. 그러나 좀 뒤에 그는 다시 나를 찾았다. 노형 말이 옳소. 내 아들 두 놈은 정년코 다 죽었세다. 난 나 혼자 이제 살아서 무얼 하겠소. 취하게 해주소. 진작 그럴 게지. 그럼 간수 부릅니다. 그래 주소. 영감은 떨리는 소리로 말하였다. 나는 패통을 쳤다. 간수는 왔다. 내가 통역을 서서 그의 뜻 이라는 것보다는 우리의 뜻을 말하매 간수는 시끄러운 듯이 영감을 끌어내갔다. 자리에 돌아올 때에 방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 그들의 얼굴에는 자리가 좀 넓어졌다는 기쁨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비인간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뒤에 이제 이 영감이 90대를 맞아가면서 다 죽어가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요 작품만 본다면은 몇 번이 중요하냐면요. 3번과 4번이 중요합니다. 요 작품만 보자면은 3번과 4번이 중요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떤 소설의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해보겠다라고 한다면은 몇 번이 중요하냐면 1번의 선택지들이 중요합니다. 1번의 선택지를 한번 쭉 읽어보면은 선택지 1번 동시에 일어나는 두 사건에 병치하여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선택지 2번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의 분열된 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 이야기 속 인물이 자신의 경험과 심리를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의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시간의 역전을 통해 사건을 인과관계에 따라 재구성하고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선택지 자체는 다 유의미한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어느 작품이든 이러한 특징을 가진 작품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작품들이 나오면은 이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을 써보고 이제 서술하고 이렇게 되면은 요 선택지들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사문학 전체로 보자면 1번이 유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54페이지 오셔서 3번을 보시면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청명한 하늘을 묘사하여 이와 대비되는 암울한 감방의 분위기를 부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조, 어떤 공간적인 배경이든지 아니면 날씨든지 대조되는 모습을 제시를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이 강조가 되거나 아니면 이상향적인 좋은 부분이 강조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강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번은 배경의 기능을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유의미하다. 이 작품을 파악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4번입니다. 4번의 보기를 보시면 아까 우리가 다 읽은 거예요. 그 내용인데 보기 한 번 더 읽어보면 3.1운동 직후에 감옥 안을 묘사한 김동인의 태형에는 옥중기의 일절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이 작품은 일제에 맞서 3.1운동을 하다가 잡힌 사람들로 가득 찬 비좁은 감옥을 배경으로 하여 생존을 위협하는 극한 환경 속에서 깜빵한 사람들이 겪는 갈등과 존엄성 상실의 비극을 통해 그 다음에 밑줄 쳤는데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인간의 생존 본능과 비도덕성, 극단적 이기주의까지 밑줄을 쳤습니다. 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그 다음 밑줄 쳤는데요. 작가는 환경에 따라 개인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환경 결정론의 입장에서 보여준과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비인간적인 환경을 조성한 일제의 잔혹함도 고발까지 밑줄을 쳤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태형과 관련해서 좀 기억을 해놔야 되겠다. 왜냐하면 태형이 지금 문학자습서 어디에도 안 실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정보들 정도밖에 선생님들이 못 얻으실 거기 때문에 이거 참고로 봐두시고 지금 3번 선택지가 틀렸다는 거예요. 영감이 공소를 취하하는 것을 통해 생존 본능을 억누르는 극한 환경에 맞서서 상실된 존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영감이 공소를 취하하는 과정을 통해서 극한 환경에서 상실된 인간성과 비인간적인 세태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지. 왜냐면 그 노인에게 계속해서 영원 노인에게 강요를 하잖아요. 이 사람은 별로 안 하고 싶은데. 그래서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극한 환경에서 잃어가는 인간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지 이기적인 세태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지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의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를 찾으신 다음에 적절한 것으로 바꾸시고 나머지 4개까지 학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뜨거운 해가 내리쬐는 여름날 5평이 좀 못 되는 이 방에서 많은 사람이 갇힌 상황을 통해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극한 환경을 조성한 일제의 잔혹함이 드러나고 있군. 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고 2번 깜빵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희생하여서라도 바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냉수 한 모금이라는 사실을 통해 아까 제가 냉수 한 모금이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극한 환경에 내몰린 인간이 겪는 존엄성 상실의 비극이 드러나고 있군. 그다음에 4번 태형 온도를 공소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폄을 하는 것을 통해 극한 환경에 몰린 인간이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비도덕적 면모가 드러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5번 간수가 영감을 끌어낸 뒤 방한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빛나고 있는 것을 통해 타인의 고통보다 자신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극단적 이기주의가 드러나고 있군 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본문이 아까 이제 영감이 매 맞는 장면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영감님이 매를 맞는 장면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내가 너무 괴로운 양심의 가책을 느낀 나머지 우는 장면까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세태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일말의 양심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영감이 괴로워하는 것을 들으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그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는 것 또는 타인에 대한 연민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라고 한다면 내가 흘리는 눈물이다 라고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작품을 어디에 끊느냐에 따라서 출제가 무엇이 되느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선생님들이 고려하셔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동인의 태형이 EBS에서 실어놨구나. 그러면은 다른 부분 김동인의 다른 이제 태형의 다른 부분을 읽어보시거나 첫 번째 김동인의 태형의 본문 다른 부분을 찾아보시거나 두 번째 김동인의 작품 중에서 역대 문학자습서에 실렸던 작품 또는 EBS에 실렸던 작품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김동인으로 사전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유명한 작품 즉 김동인의 다른 작품들 감상해 보시거나 그 다음 세 번째 이 김동인의 태형이라고 하는 작품은 김남천의 물이라고 하는 작품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그 작품이랑 이제 비교해서 선생님들께서 보시되 김동인은 사실주의 소설을 창작을 했지만
김난천의 물 같은 경우에는 카프 계열의 카프 작가입니다. 카프 작가였기 때문에 이 이제 사회주의가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환경이라도,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동일한 소재도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인물들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라고 하는 걸 좀 볼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61페이지에 국왕의 북새곡 나와 있는데, 자, 도저히 이거를 읽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은 들지만 실려 있으니까 읽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굳이 뭐 이런 작품이 출제가 될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 당시 어떤 세태를 살필 수 있는 문학 사료로서의 의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고려를 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4페이지에 해제 먼저 읽어볼게요. 해제. 64페이지에 해제 보시면 이 작품은 작가가 1812년 9월부터 1813년 3월까지 암행어사로서 함경도 지방을 다녀온 경험을 노래한 장편기행 가사이다. 작가는 56세의 나이에 어사가 되어 추운 겨울에 험준한 함경도를 다니면서 민정을 시찰하며 경험한 여러 가지 견문을 작품에 사실적으로 기술했다. 이 작품은 조선시대의 암행어사가 지은 유일한 가사로 암행어사의 행적과 19세기 함경도의 민속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의 역할도 하고 있다. 즉 민속학적인 사료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작품은 주로 사건 현장을 생생히 재현하거나 일상어휘와 방언, 등장인물의 말투를 그대로 가져와 현장감을 높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해학적 방식으로 독자의 흥미를 높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암행어사이면 양반이에요. 근데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학성을 보이는 작품을 창작했다라고 하는 점이 의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실어 놓은 것 같고, 그다음에 문학, 아까 말했던 역사 사료로서의 의의를 고려해서 실어 놓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자, 63페이지에 3번 문제 보기를 먼저 읽고 본문을 낭독해 드릴게요. 본문은 아주 중요한 어떤 표현법이 나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선생님의 발화예요. 여러분, 혹시 암행어사가 지은 가사 작품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북새곡은 작가인 국왕이 암행어사로 함경도의 민정을 시찰한 여정, 경험, 견문 등을 기술한 기행가사로 암행어사의 행적과 19세기 초반 함경도의 풍속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거기 저는 밑줄을 쳐놨어요. 암행어사의 행적과 19세기 초반 함경도의 풍속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 유교적 이념에 충실한 작가는 이 작품에서 민생고에 시달리는 백성에 대한 연민, 백성을 수탈하고 어사에게도 잔꾀를 부리는 지방관에 대한 비판, 관리로서 느끼는 영군의식 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도 밑줄을 쳤습니다. 특히 자신이 체험한 일이나 타인과의 대화, 타인의 말을 사실적이면서도 해학적으로 진술해 현장감을 높여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법과 그 다음에 문학사적인 의의가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60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가사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2페이지를 다 차지하고 있는 그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성이 면리렁고 우리말이 지쳤구나. 서성 밖에 잠깐 쉬어 말 얻어 먹이려니 갑자기 소주 장수 앞에와 팔려하니 그 술을 먹어보자 촌사람 솜씨 아냐. 관가술이 분명하네. 촌사람 솜씨인 줄 알았더니 관가 솜씨인 거죠. 술인 거죠. 너무 이상하다. 그 곡절 모를 수냐. 내가 모르겠느냐. 이 사람이 술 좋아함을 태수가 들었더라. 미리 독에 빚어 얘 와서 기다린 지 여러 날이 되었더라. 수상이 오는 손을 나인 줄 짐작하고 짐짓 싸게 파는구나. 즉 사또가 이 암행어사가 오는 줄 알고 약간 뇌물처럼 술을 가져가서 싸게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얘가 또 눈치를 챈 거죠. 자연히 이 소식을 바람결에 얼핏 들었으니 아는 채 무어타리에 담뱃대 둘을 주고 한 병을 기울이니 가목로와 다름없네. 근데 얘도 그것을 뭐 지적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고 그냥 뭐 안다고 한들 뭐 어쩌겠느냐. 그냥 담뱃대랑 바꿔가지고 술이나 먹어야겠다 이러면서 바꿔 먹고 있는 거죠. 속깁도다 이부사야. 너 언제 날 알더냐. 여기부터 종선까지 50리가 된다 하니 바삐 가는 저문길에 얼음 밑에 빠졌구나. 버선행전 다 적시고 동태가 되었구나. 그럼 술 먹고 가다가 이제 자빠진 거예요, 물에서. 이 몰골 이 거동을 남보이기 부끄럽다. 무사람 가운데 출두하고 남녀 위에 높게 앉아 억지로 발을 들이운들 그 누가 두려워하리. 저 기생의 말보아라. 저 양반이 어사신가? 어사또 몰골 보소. 그 집이 가난한가? 그러니까 어사또가 암행어사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지금 뭐 구겨진 갓, 그 다음에 뭐 다 떨어진 옷 이런 걸 입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생이 그걸 보고 놀리는 거예요. 어사또 몰골 봐라. 그 집이 가난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갓은 어찌 꺾어지고 옷은 어찌 까마며 발맵시 더 좋다. 집신조차 신었구나. 키 크고 얼굴 길면 어사라고 하던가 들을 때는 버밀러니 보니까 미역이다.
들을 때는 호랑이처럼 무서운가 했더니 이제 보니까 다 죽어가는 미역이로구나. 가만히 살펴보니 내가 봐도 초라하다. 그러니까 내가 봐도 초라하다 이건 뭐예요? 기생이 나를 보고 미역이라고 하는 걸 들으니 내가 봐도 사실 내가 초라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위을을 갖춘 후에 자수이방 잡아들여 몹시 치며 형추하니 정강이가 찢어지되 큰 칼 씌워 봉인하고 끌어내어 하옥하니 그 기생의 눈치 보고 고슴도치 되었더라. 그러니까 기생이 처음에는 저 생긴 꼬라지 봐 진짜 너무 가난해 보인다 진짜 너무 초라해 보여 이렇게 막 놀린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제대로 옷을 갖춰 입고 나와가지고 형장에서 이장이랑 이방놈이랑 막 이렇게 다 잘못한 놈들을 막 형틀에 묶어갖고 치고 있는 거예요. 곤장을 막 때리니까 이 기생이 깜짝 놀래가지고 고슴도치처럼 되어버린 거죠. 아까는 조롱터니 지금은 떠는구나. 네 거동 그만 보고 회령으로 가오리라. 이제 또 지역을 이동하고 있는 거죠. 회령자고 어딜 갈고 부령으로 가오리라. 공간의 이동이 박진감 넘치게 드러나 있고요. 고풍산 어두울 때 원집으로 들어가니 밤중에 숨이 막혀 놀랍게서 일어나니 온 방에 용기가 가득 병풍에 불이 붙대. 저고리 찾아보니 계자추가 되었더라. 하마터면 화장들네 중의 신세 면했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집으로 이제 들어갔더니 밤중에 보니까 이제 화재를 겪은 거예요. 화재를 겪어가지고 자기 옷도 다 타고 이제 겨우 도망해서 나왔습니다. 남의 옷 얻어 입고 불령으로 가오리라. 불령길이 무섭더라. 불시에 지진 나서 멀쩡한 평지가 도처에 꺼지니 그 속에 한번 들면 다시 날 수 있을 소냐. 이제 지진도 겪고 고생을 하고 있는 모습이 A에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화재랑 지진을 겪고 고생하는 암행어사의 모습입니다. 중략. 여러 달 굶주리다 혹시 출두하면 음식은 성대 하나라도 살러 가랴. 여러 날 추위에 떨다 더운 방에 들어오면 가슴이 답답하니 먹느니 냉수로다. 그 누가 어사볕을 좋다고 하였던가. 봉고 파출 쾌한 일인가 형몽곤장 참아하랴. 못할 일 억지로 하니 제 심정 나빠지고 낙송자는 원망하며 몹쓸 말 지어내니 모르느니 어찌할리 그 말을 고지 듣네. 고맙단 이 잠깐이요 원수는 대대로다. 괴롭기는 저 혼자라 못할 것이 어사로다. 그래서 어사생활의 어려움,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어사생활의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아요. 왜냐면 암행어사라고 하는 것도 임금이 내린 직분이기 때문에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강호가도로서 역고는 이셨다 하면서 노래를 했겠죠. 근데 지금은 어사로 다니면서 옷도 다 불에 타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사로 다니면서 고마워하는 건 잠깐이고 이놈들이 진짜 괘씸하게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얘기, 자기 마음에 있어야 될 얘기도 다 하고 있는 거죠. 어찌다 좋으리 부끄러운 일 없으면 무슨 상관 있겠는가. 상관할 일 있더라. 내 애써 다니면서 백성 고통 자세히 알아. 낱낱이 보고하니 조정해서 살펴보고 열에서 일곱 여덟 시행을 아니하면 그 안이 허망한가 이 일이 상관있다. 하물며 북도 백성 위로할 것 많더라. 위로하여 주시면 부탕도와 하오리라. 불쌍하다 북도 백성 한양이 수천리라. 감사도 모르는데 임금을 어찌할리. 제 몸에 고통스러운 일 아무리 있더라도 누구에게 말할 소냐. 형편이 할 일 없다. 그러니까 할 일 없다. 이 백성을 좀 불쌍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무슨 수가 있을 소냐. 날 보고 길을 막아 울며 놓지 아니하니 내가 참아 가겠는가. 머물며 위로한 말. 우리 주상 전하님이 너희 고통 염려하셔. 이거 쌍따옴표로 해야 되는 말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날 보내어 알려 하시니 내 가서 아뢰려니 죽지 말고 기다려라. 은택이 미치리라. 여기까지가 쌍따옴표로 묶어야 돼요. 여기까지가 어사의 대사. 비노니 햇빛 아래 백배하고 비노니 봄 기운이 포택할 때 응곡부터 먼저 하면 먼 곳에 저 사람들 거의 도모하리. 반 넘게 늙은 몸이 임금은혜 아니시면 6,500리 먼 길을 탈 없이 왔겠는가. 아이야 잔 씻어라. 천왕씨 18,000 지왕씨 18,000 합차여 36,000세를 우리님께 헌수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세 줄은 사실 없어도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암행어사가 굉장히 힘들어서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민정을 살폈던 모습이면 충분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우리님께 헌수하자라고 해서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사족에 해당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아이야 잔시서라라고 해서 현상적 청자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아이는 간민가랑 비교를 해보면은 현상적 청자로서의 어떤 의의가 떨어져요. 간민가의 경우에는 그 간민과 세원이 나오잖아요. 둘 다 어떤 화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현상적인 청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아이야는 실제로 아이가 앞에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관습화된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습적인 어떤 구절을 제시해서 임금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3번 정도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번은 표현상의 특징이니까 한번 선생님들 선택지 뺏겨 써보시기만 하면은 이런 서술 방식에 익숙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9페이지에 김시습의 남연부주지인데요. 하필 오늘 지금 7, 8월 문제풀이반에서 김시습 봤는데 여기에 또 김시습의 남연부주지가 실려 있으니까 약간 신기한 면은 있네요. 한번 73페이지에 있는 전체 줄거리와 해제 먼저 읽고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에 사는 박생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주 동그라미 하시고요.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 구후의 전등신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금오신화가 구후의 전등신화를 계승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점에서 창조적으로 계승을 했고 어떤 점에서는 그대로 계승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문학 잡서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경주에 사는 박생은 유학 공부에 힘쓰며 성균관에 다니고 있었으나 과거 시험에 번번이 떨어져 불만을 품고 지낸다. 그러나 기상이 높고 씩씩하면서도 순박하고 온순하여 주위의 칭찬을 받는다. 어느 날 주역을 읽다가 잠이 든 박생은 큰 바다 한가운데 있는 지옥과도 같은 섬나라인 남쪽 연부주에 이른다. 그곳을 다스리는 연마왕을 만난 박생은 그동안 궁금했던 공자와 석가, 귀신, 천당과 지옥의 유무 등에 대해 물으며 사상적인 담론을 벌인다. 연마왕은 박생의 참된 지식을 칭찬하고 연부주의 왕위를 물려주겠다며 선의문을 내려주고는 세상에 잠시 다녀오러 간다. 꿈에서 깬 박생은 자신이 곧 죽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고 집안일을 정리한다. 얼마 뒤 박생은 병이 들어 죽음에 이르고 이웃 사람들의 꿈에 어떤 신령이 나타나 박생이 장차 염라왕이 될 것이라고 전한다. 자, 해제를 보시면 이 작품은 조선전기 김시습이 지은 한문소설로 단편소설집 금오신화의 이생규장전, 만복사저포기 등과 함께 실려 전한다. 오늘 이제 이생규장전과 만복사저포기가 답인 문제가 하나 있었죠. 주인공이 꿈속에서 겪은 일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는 몽유구조의 소설로 몽유구조의 소설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제 요 몽유구조의 소설은 따로 정리를 해서 봐두셔야 됩니다. 몽자류와 몽유롭게 소설 둘을 구분하실 수도 있어야 되겠죠. 작가의 철학 사상이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작품이다. 특별한 사건 없이 박생과 연마왕 사이의 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이 과정에서 작가는 자신의 종교관 및 국가관, 불의한 당대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 등을 드러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2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기를 먼저 읽고 본문을 읽어보자면요. 남연부주지의 박생은 유교를 숭상하는 어떤 선비, 현자이지만 현실에서 육아 정치의 이상을 실현하지 못한 인물이다. 나아가 육아에 대한 신념을 견제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육아에서 배척하는 사상에 대해 회의와 고민을 반복하는 인물이다. 박생이 연부주에 가는 것은 육아 사상에서 벗어나 이계를 체험하는 것으로 유, 불, 도, 물을 초월한 존재로 형상화된 연마왕은 거기 저 밑주셨어요. 연마왕은부터 또 다른 자까지 밑주셨습니다. 연마왕은 사상의 경계를 넘어 소통하고자 하는 박생의 욕망이 만들어낸 또 다른 자까지 밑줄을 쳤어요. 라고 할 수 있다. 즉, 그 다음 밑줄 쳤는데요. 박생은 이단을 부정하고자 하나 확신하지 못한 인물로 연마왕의 형상은 이와 같은 박생의 복잡한 내면이 구현된 것이다. 해서 아래쪽에 선택지 나와 있는데요. 이 선택지들도 하나하나 좀 유의미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다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69페이지에 남연부주지 볼 텐데요. 남연부주지의 내용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출제 요소들은 내용적 차원에서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기준으로 출제가 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학생용 시험을 위해서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박생과 염라왕이 문답식으로 토론을 해요. 문답식으로 토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서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게 내용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용 확인용 문제는 학생들을 위한 시험에서 많이 출제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굳이 그런 내용 확인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선생님들이 1년, 2년, 3년 이렇게 공부를 한 것을 무시하는 행위죠. 더 어렵게 나와야 돼요. 지금 내용 확인만으로 못 풀게 문제가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험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서사 구조나 서술상의 특징, 그 다음에 말하기 방식 이런 게 중요하겠다. 형식적인 측면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읽으시면서 선생님들 내용 중심으로 보실 게 아니라 형식 차원에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봐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69페이지 볼게요. 박생은 예전부터 늘 불교나 무속신앙, 귀신 이야기에 의심을 품어왔으나 확고한 생각을 가지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중용의 가르침에 비추어보고 주역의 개사전을 자세히 살핀 뒤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자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박생은 사람됨이 순박하고 중후한 까닭에 승려들과도 교류를 끊지 않아 한유가 사귀었던 태전이나 유종원이 사귀었던 손상이행 같은 승려 두세 사람을 가까이 했다. 승려들 역시 선묘와 교유하기를 혜원이 종병과 내차종을 사귀고 지둔이 왕탄지와 사안을 사귀듯이 하여 박생과 막역한 친구가 되었다. 하루는 박생이 승려에게 천당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는 다시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어 말했다. 천지는 하나의 음양일 따름이요. 그러니 천지 밖에 또 다른 천지가 있을 리 있겠소? 필시 허튼 얘기일 거요. 승려에게 묻자 그쪽 역시 속 시원한 대답을 못한 채 죄를 짓거나 덕을 쌓으면 각각 그에 따른 보답이 있다는 말로 대꾸할 뿐이었다. 박생은 그 말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박생은 일찍이 일리론이라는 글을 지어 스스로를 경계하며 이단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자 했다. 중략법은 줄거리. 이단설을 부정하던 박생은 어느 날 주역을 읽다가 잠이 들어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거 서사적 장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세계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잠을 매개로 하여서 소통을 하였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남쪽 연부주에 가게 되고 그곳의 임금인 연마왕을 만나 공자와 석가, 귀신에 관한 설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박생이 천당과 지옥이 있는지 물으며 죽은 사람의 천도를 위한 죄에 대해 말하자 연마왕은 거짓되고 망령된 일이라며 놀란다. 사람이 죽으면 정기가 흩어져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내려가 모든 근원으로 돌아가게 되었소. 그러니 어찌 혼백이 저승에 머물 수 있겠소. 물론 원한을 품은 혼령이나 비명행사한 귀신이 제명에 못 죽어 자신의 기운을 펴지 못하고 모래밭 싸움터에서 슬피 울거나 원한 품은 집에서 절절히 우는 일 간혹 있기는 하오. 이들 혼령이나 귀신은 무당에게 깃들어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여 원망을 하소연하기도 하오. 그러나 비록 일시적으로 정신이 흩어지지 않았다 해도 결국에는 무로 귀결되고마니 죽은 사람이 형체를 빌려 저승에 가고 또 거기서 형벌을 받는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겠소. 이런 일은 사물의 이치를 깊이 탐구하는 군자라면 마땅히 헤아려 알 수 있는 것이오. 부처께서 제를 올리고 시왕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 같은 것은 더욱 말이 안 되는 얘기오. 제라는 건 맑고 깨끗함을 이르는 말이오. 왕이라는 건 존엄함을 일으키는 말이오. 그 다음 이제 왕이 수레를 요구하고 금을 요구하는 일은 춘추에서 비난받은 바 있거니와 제를 올리면 금과 비단을 쓴 일은 한나라와 위나라 시대 삑사리 났네요. 장난 아닌데 오늘 지금 이제 3시간째여서 삑사리가 날만 한 시간이 됐어요. 위나라 시대에 시작되었소. 생각해보시오. 맑고 깨끗한 신이 속세 인간의 공양을 받을 리 있겠소? 존엄한 왕이 죄인의 뇌물을 받을 리 있겠소? 저승의 귀신이 인간 세상에서 저지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소? 지금 질문을 3번 연달아 함으로써 이것도 말하기 방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 또한 사물의 궁극적인 이치를 탐구하는 선비라면 마땅히 헤아려 알 수 있는 것이오. 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염라왕의 말 부분 있죠. 여기를 이제 꺽쇠로 표시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염라왕이 박생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말하기 방식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이런 것들을 출제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시험에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훨씬 잘 출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뒷부분도 비슷하게 돼요. 어떤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문답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은 문답식 토론인데 이렇게 문답식으로 토론을 하는 것이 자신의 어떤 생각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한 어떤 소설 양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송사소설 같은 경우에도 그 송사라고 하는 어떤 재판 과정이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설득의 말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남을 설득하는 말하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문답형 구조나 아니면은 어떤 재판이라든지 아니면 토론 양식의 어떤 소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껍전이 우리 시험에서 언급이 된 적이 있는데 객관식 시절에 제목만 언급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두껍전이 쟁년형 소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 나이 많음을 다양한 방식의 어떤 설득적 말하기를 통해서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에도 말하기 방식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같은 경우에도 요게 이제 금수회의록이잖아요. 얘도 지금 연설형의 소설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의식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소설 유형이 따로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얘네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연부주지가 토론형으로 되어 있다, 문답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김시습의 어떤 주제의식, 김시습이 주장하고자 했던 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죠. 선생님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82페이지에 보시면은 오장군의 발톱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건 상당히 해학적인 작품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안 읽으려고 했었는데 원래는 시나리오나 수필 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안 읽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상당히 해학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 비판적인 어떤 요소가 있어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해요. 82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체 줄거리 먼저 볼게요. 평화로운 전원마을에서 황소 먹새와 감자밭을 일구며 어머니와 살고 있던 오장군은 같은 동네에 사는 동명이인 오장군에게 배달되어야 할 징집영장을 잘못 받고 동쪽 나라 군대에 입대하게 된다. 하지만 어리숙한 오장군은 군대 체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령관의 어깨나 주무르는 일을 한다. 어느 날 사령관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오장군을 역정보 공작원으로 정보전에 투입하고 오장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서쪽 나라의 포로가 된다. 서쪽 나라 사령관은 어떤 신문에도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오장군을 충성심 강한 장교가 죽음 앞에서도 어리숙한 인물로 연기하고 있다고 여긴다. 결국 서쪽 나라 사령관은 오장군의 충성심에 경의를 표하며 사형을 집행하고 일선에 수송되기 전 오장군이 깎아두었던 머리카락과 손톱 그리고 발톱은 유골 상자에 담겨 가족에게 전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제를 보시면 이 작품은 서쪽 나라와 동쪽 나라의 전쟁 중에 희생되는 오장군이라는 인물을 통해 그 다음 밑줄 쳤는데요. 인간 순수성을 파괴하는 전쟁과 비정한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자, 그럼 이 작품이 꼭 출제 안 된다 하더라도 이와 비슷한 작품이 나온다면은 방금 밑줄 친 부분 인간의 순수성을 파괴하는 전쟁과 비정한 세태라고 하는 표현은 언제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징적인 작품이나 아니면 전쟁을 다루고 있는 모든 작품에 사용할 수 있는 주제의식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에 익숙해지시면 훨씬 좋겠죠. 주요 인물인 오장군은 전쟁과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을 사령관으로 대표되는 군대 조직은 우리 사회의 깊숙한 곳에 자리한 야만성과 허위의식을 나타낸다. 오장군은 황소 먹새와도 교감을 나눌 정도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다른 인물들과도 갈등이 없는 순박한 인물이다. 전쟁은 오장군, 엄마, 꽃분이, 먹새 등의 존재가 상징하는 자연성과 대조되어 그 야만성이 더욱 강조된다. 전사할 경우를 대비하여 손톱을 깎는 신병들 사이에서 발톱까지 깎는 오장군의 모습은 그의 죽음에 대한 강한 복선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이걸 집에 보내야 되는데 얘는 보낼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럼 반드시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선도 만약에 모른다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81페이지에 보기도 같이 읽고 본문 다음으로 읽을게요. 자, 81페이지에 4번 문제 보기 보시면 오장군의 발톱은 사실과 의도적인 거리두기를 통해 분단과 전쟁의 문제를 우회적으로 고발하는 작품이다. 그래서 이와 비슷하게 어떤 우회적으로 사회상을 비판하는 작품으로는 파수꾼 같은 작품들이 있는데 이렇게 상징적인 소재가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 사회를 비판하고자 하는 목적이 뚜렷한데 해학성을 드러내거나 한 경우에는 출제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나 극작품을 볼 때에도 일반적으로 아름답고 감동적인 작품뿐만이 아니라 사회를 비판하는 작품이 지금은 이제 출제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은 시나리오와 수필이 출제가 많이 안 돼봤잖아요. 극이. 그랬을 경우에는 나름 그래도 하나라도 더 출제 요소가 있는 애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주제면에서도 유의미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사회를 비판하는 작품들이 훨씬 출제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작품의 서두에서 작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동화적 상상력이라고 하면서 작품의 현실성을 토대에 두지 않았음을 밝힌다. 작품의 공간은 오장군이 평화로운 삶을 누리던 고향과 승전을 위해 모든 것이 합리화되는 군대로 구분되는데 대조적 공간이 제시된다라는 거죠. 고향의 인물들과 달리 군대의 인물들을 익명으로 설정한 것은 밑줄입니다. 고향의 인물들과 달리 군대의 인물들을 익명으로 설정한 것은 군대의 획일성과 비인간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까지 밑줄이십니다. 그래서 익명의 명명법 을 따로 이제 제가 수업을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김승옥의 1964년 겨울과 같이 서울 1964년 겨울 그 작품에서도 이제 익명성이 두드러지는데요. 그것과 이제 비슷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한 군대 내에서 무지한 인물이 만들어내는 희극적인 상황은 인물의 순박함과 군대 조직의 비정함을 대비함으로써 조직 안에서 무참히 이용되고 버려지는 개인의 희생을 부각한다. 즉 작가는 전쟁의 비극성과 자기 잔인함을 고발하기 위해 그와 대립적인 동화적 상상력을 작품의 중요한 요소로 언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동화적 상상력이 드러나는 어떤 환상성이 드러나는 부분을 찾아봐라 라고 하는 게 그 아래 선택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이런 거 중심으로 이 보기 내용을 중심으로 선택지에서 해설해 놓은 것을 선생님들이 좀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본다면은 이렇게 서술해야 되는구나 하는 힌트를 얻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앞부분 줄거리 보겠습니다. 78페이지. 오장군은 어머니와 둘이 평화로운 전원에 살고 있다. 황소 먹새와 성실하게 감자밭을 일구고 약 혼자 꽃분이와 행복한 시간을 꿈꾸며 살아가던 순박한 오장군은 어느 날 집배원의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배달되어야 할 징집영장을 대신 받고 동쪽나라 군대에 입대한다. 제6경 훈련장 인사장교만이 라이트 속에 있다. 인사장교 여성적 전 훈련소 본부 인사장교입니다. 오장군 이등변의 훈련연대는 오늘 오전으로 소정의 훈련 과정을 마쳤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오장군 이등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장군인데 이등변인 거죠. 이런 데서 이제 해악성이 드러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기간 중 오장군의 훈련 성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트를 넘기며 사격술 0점, 그 다음에 화기분해법 0점, 분대전술 0점, 내무생활 2점, 상벌사항 기간 중 상을 받은 적은 없고 2번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오장군이 군대에서 거의 적응하지 못하는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군대 사회와 좀 맞지 않는 순박하고 어떤 순수한 인간이다.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징계 처분은 중노동 2일간 이것은 오장군 이등병이 장군 전용 변소를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본인 이름이 오장군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장군 전용 화장실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아, 내 전용 화장실인가 보다 이러면서 들어가서 썼다가 누가 지금 변소를 못 썼냐면은 진짜 장군이 와가지고 30분간 화장실을 못 써가지고 지릴 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징계를 받았어요, 얘가. 그러니까 얘가 군대에 좀 안 맞는 애인 거죠. 그런 걸 잘 못 알아듣는. 근데 사실 얘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들죠. 두 번째 징계 처분은 경영창 3일간 야간 수색 훈련 도중에 무단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밤 일개 훈련연대가 훈련을 중단하고 오장군 이등병의 행방을 수색했습니다. 3시간 후 훈련장에 인접한 어떤 농장에서 젖소와 함께 자고 있는 오장군 이등병이 발견되었습니다. 왜? 꽃분이었나 뭐지? 그 황소 먹새인 줄 알았나 보죠. 자기랑 친한 먹새랑 같이 잔다고 생각을 했는지 얘가 여기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오장군 이등병의 훈련 연계대회는 내일 8시 30분 제5야전군 산하보충대에 수송됩니다. 훈련소에서는 이들 신병들이 일선에 수송되기에 앞서 손톱과 머리카락을 받아둬야 합니다. 이것은 전사자의 시체를 찾지 못했을 경우에 대비하는 조치입니다. 했는데 오장군은 손톱 내라고 하니까 뭐도 깎아서 발톱도 깎아서 막 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얘가 막 시키는 대로 순박하게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게 복선이 된다라고 나와 있었죠. 오장군이 죽음을 맞이할 거다라고 하는 강한 복선으로 작용을 한다. 제10경 동쪽나라 사령관실 사령관 오장군에게 전속 부관에게 갈게. 오장군 옛 고함 육군 이등변 오장군 용무 마치고 돌아갑니다. 번개같이 경례를 하고서 획 돌아서 너무 급히 돌아서 균형을 잃고 휘청이며 나간다. 그러니까 얘가 아직도 이 경례조차 제대로 못하는 천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군대 그만큼 적응을 못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정보참모 서류를 내밀며 역정보 공작에 투입할 장교의 인사기록입니다. 사령관 물리치며 내가 직접 선발했네. 방금 나간 병사에 대해 기관은 너무 무관심하더군. 정보참모 그 병사를 사령관 영감을 주는 얼굴이야. 그 얼굴을 보는 동안 난 또 하나의 도박을 생각해냈다. 아니 이건 도박이랄 수도 없지. 아무리 유능하고 강직한 정보장교를 역정보 공작에 투입한다고 해도 위험률은 매우 높다. 적의 정보장교들도 바보는 아닐 테니까. 그 병사로 하여금 자신이 역정보 공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채 적에게 포로가 되도록 꾸미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오장군은 거기에 잡혀가더라도 이게 역정보인 줄 모르고 자꾸 불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왜 이렇게 희생당해야 되고 자기가 왜 이렇게 죽게 되는지도 모르고 죽을 확률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군대 사회에서 이 순박한 인물인 오장군을 희생시키는 비인간적인 모습을 살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참모회의 때마다 그 병사는 내 어깨를 주무르면서 나와 함께 브리핑을 받게 된다. 물론 그 브리핑 내용은 모두 거짓이지. 그 거짓 브리핑 내용을 그 병사가 적에게 포로가 되었을 때 고스란히 적에게 제공되는 거야. 정보참모를 지그시 본다. 클라리넷 제11경 동쪽나라 사령관실 사령관과 정보참모 수색 중대장이 그들 앞에 서 있다. 사령관 적은 공격을 앞두고 아군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아군 장병을 사로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 수색 중대장은 적의 관측소에서 잘 보이는 곳에 그 겁쟁이 병사를 팽개쳐 놓고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아예 희생자를 거기다 두고 오는 거죠. 중대장. 그곳에 혼자 남겨놓고 오면 도망할 텐데요. 사령관. 도망하는 데에도 최소한의 용기는 필요한 거다. 또 다른 질문은, 그러니까 오 장군이 도망하지도 못할 정도로 용기가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대장 없습니다. 사령관. 그럼 그 병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시나리오대로 잘해보세. 전속부관 오장군 이등병을 들려보내게. 전속부관 밖에서 옛. 사령관. 정보참모는 눈에 안 띄는 게 좋겠군. 정보참모 예. 정보참모가 퇴장하고 오장군이 들어온다. 오장군. 육군 이등병 오장군. 사령관 가까이 어깨를 주물러드리러 왔습니다. 오장군. 여전히 뻗정다리 걸음으로 사령관에게로. 중대장은 오장군을 찹찹한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다. 제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으니까요. 오장군은 사령관에게 다가가면서 손가락을 폈다 접었다 한다. 준비운동인 것이다. 사령관, 오늘은 잠깐만 주물러도 돼. 너무 힘도 주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안마가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장군, 옛, 긴 사이. 사령관, 오늘 아침도 배부르게 먹었나? 오장군, 옛, 3인분 먹었습니다. 긴 사이. 사령관, 어젯밤에도 고향 꿈을 꾸었나? 오장군, 아닙니다. 어젯밤엔 꾸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오늘 아침 고향에서 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사령관, 기뻤겠군. 오장군, 대답 대신 콧소리를 씩 낸다. 주저하다가. 그런데 각각 그 편지에 이육군, 이등병, 오장군이 같은 동네에 사는 오부자네 아들인 오장군 대신 군에 잘못 들어왔다고 쓰여 있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령관, 무슨 뜻인지 모르겠군. 오장군, 예, 순하게 수긍하며 저도 무슨 뜻인지 통 모르겠습니다. 각하.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일이 잘못 들어갔는데 오장군은 일이 잘못 돌아간 것도 모르고 있을 정도의 인물인 거고, 사령관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군이라고 한 것은 이미 정보가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있다 하더라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진실을 숨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긴 사이. 사령관 수색 중대장에게 참 수색 중대장 어제 수색 작전에서 몇 명이나 잃었지? 했더니 중대장 전사 5명 부상자 11명입니다. 근데 아까 시나리오대로 잘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도 거짓 정보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작품이 지금 EBS에서 실려 있는데 출제 확률이 그렇게까지 높을 거란 생각은 안 들어요. 그 이유는 만약에 시나리오나 극작품이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훨씬 더 상징적인 소재가 많이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 해설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작품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작품은 그런 경우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출제 확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나름 좀 인물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복선을 읽어내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만약에 좀 연습은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작품들 감상하는 연습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같이 감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5개 세트 본 셈인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각각의 실전 모의고사 1회, 2회, 3회, 4회, 5회를 볼 거기 때문에 각 회차별로 문학은 4개 세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4개 세트를 중심으로 볼 거라서 다음 주는 1회를 먼저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하시고 같이 수업 진행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 1회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